당신 혹시 이 노래 아세요? 지금 배경에 살짝 깔리는 이 곡. 아, 펄시스터즈의 커피 한 잔. 1969년에 정말 대단했죠. 네, 그 시절엔 짜장면 한 그릇이 뭐 한 35원 그 정도였다는데 비행기 탄다는 건 진짜 상상하기 힘든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해 겨울 1969년 11월 11일이었어요. 강릉공항에서 서울로 가려던 대한항공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YS-119.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비행기에는 50명, 승객하고 승무원 합쳐서 50명이 타고 있었어요. 저마다 뭐 설렘도 있었을 거고 기대도 있었겠죠. 네, 근데 그 비행기가 결국 서울에 도착을 못했어요. 못했죠. 이륙하고 정말 얼마 안 돼서 공중에서 사라진 거예요. 북한으로 납치돼서 강제 착륙을 하게 된 거죠. 대한민국 항공 역사상 뭐 최악의 비극 중 하나로 꼽히는 사건이죠. 근데 더 마음 아픈 건 66일 만에 39명은 돌아왔다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네, 기적이었죠. 하지만 11명, 나머지 11명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벌써 50년이 훌쩍 넘었는데 그 긴 세월 동안 그 11분께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분들을 계속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이야기를 좀 깊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국가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거든요. 자, 저희랑 같이 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1969년이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서울에서 강릉 가려면 버스로 8시간, 뭐 그 이상 걸렸어요. 아, 정말요? 지금이랑은 뭐 비교도 안 되네요. 그쵸. 그러니까 비행기는 정말 뭐랄까 꿈의 교통수단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 비행기에 타셨던 분들 사연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특히 그 황원 PD님 이야기. 32살, 영동 MBC 소속의 아주 유능한 분이셨다고. 네, 서울로 출장을 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2살짜리 아들 인철이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다고요. 아, 금방 다녀올게 하고 나섰을 텐데 그 약속이 결국 지켜지지 못한 거죠. 또 강릉에서는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던 의사분이 계셨어요. 자해병원 원장이었던 최원덕 씨, 37살. 아, 그분도 타셨군요. 네. 그리고 당시 여성들한테는 정말 선망의 직업이었잖아요. 스튜어디스. 그렇죠. 이대 연대에 나온 재원들이 많았다고 하죠. 네. 성경희 씨, 정경숙 씨, 23, 24. 이 두 분도 타고 계셨어요. 심지어 두 분은 창동여고 동창이었다고 해요. 아, 친구 사이였군요. 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성경희 씨는 원래 그날 비번이었대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친구인 정경숙 씨가 같이 근무하자고 해서 뭐 부탁해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운명이라는 게 뭔지. 그러게요. 정말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었어요. 각자 자기 삶의 한순간을 안고 그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거죠. 낮 12시 25분에 이륙했는데 네. 이륙하고 한 10분 대관령 상공을 막 지날 때쯤이었을 거예요. 조용히 한 남자가 일어섭니다. 조창이. 네. 조창희. 근데 이 사람이 육군 준장계급장을 단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군복을요? 아니 그때 공항에 금속 탐지기 같은 건 없었나요?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그 당시는 좀 군복, 특히 고위 장교 복장은 거의 뭐랄까 프리패스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아, 권위주의 시대의 좀 어두운 단면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그냥 보안 검색 실패 이걸 넘어서 당시 사회 분위기, 권위에 약했던 그 허점을 파고든 아주 치밀한 계획 범죄였다는 거죠. 네. 이 조창리라 권총을 꺼내들고 그대로 조종실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유병아 기장하고 최성만 부조중사를 위협하면서 당장 북으로 기수를 돌려라. 이렇게 명령한 거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럼 기내는 어떻게 됐나요? 잠시 뒤에 기내 방송이 나왔다고 해요. 아주 떨리는 목소리로 현재 우리 비행기는 북한 상공으로 진입 중입니다. 그 순간 뭐 기내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겠죠. 비명 지르고 울고 몇몇 분들은 저항하려고 시도도 했다고 하는데 총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네. 결국 오후 1시 18분 원산 근처 선덕비행장이라는 곳에 강제로 내리게 된 거군요. 네, 비행기가 멈추자마자 납치범 조창희는 제일 먼저 내렸다고 해요. 그리고는 뭐 검은 세단 같은 걸 타고 유유히 사라졌고 그럼 남은 50명은요? 그 50명은 이제 북한 당국에 인계된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의외로 되게 뭐랄까 온화하게 대했대요.
동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요? 네. 근데 그게 함정이었죠. 평양 시내에 있는 여관 같은 곳에 데려가서 한 명씩 다 격리 수용하고 그때부터 이제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본색이라면 어떤? 매일 4시간씩 강제 사상 교육을 시키고 밤에는 성분 조사한다면서 잠 안 재우고 조사하고 돌아오신 분들 증언 들어보면 약물 주사 같은 거 맞았다. 잠 못 자게 했다. 심지어는 고문까지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끔찍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그 황원 PD님은 끝까지 저항하셨다고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사상 교육 시간에 막 공산주의 이론 틀렸다고 반박하고 나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국제법에 따라 돌려보내라. 이렇게 외치고. 와, 대단하시네요. 네, 심지어 1970년 설날 아침에는요. 다 같이 모여서 가고파를 불렀대요. 고향 생각하면서. 근데 그 노래 부르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황 PD님이 북한 군인들한테 끌려갔고 그 뒤로는 그분의 모습을 제대로 본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요. 결국 그렇게. 한편 우리 정부는 그럼 뭐라고 있었나요? 당연히 사건 직후에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했죠. 이건 명백한 공중해적 행위다. 국제적십자사나 유엔에 협조 요청하고 외교적으로도 계속 노력을 했어요. 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경찰에서 정말 황당한 수사 발표를 해요. 황당한 발표요? 네. 납북된 승객 중에 아까 말한 그 최연덕 원장님 있죠? 네, 강릉 자해병원 원장님. 네. 그분을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한 거예요. 네. 아니, 납치 피해자를 주범으로요? 왜요? 고향이 북쪽이고 북에 가족이 있다는 이유였어요. 다른 증거는 거의 없었고요. 그냥 냉전 시대의 그 극심한 반공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와, 이건 정말 피해자 가족들한테는 2번 상처를 주는 거네요. 납북자 가족이 아니라 간첩 가족으로 몰린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2차 가해였습니다. 다행히 나중에 돌아온 분들 증언으로 누명은 벗었지만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런데 결국 39명은 돌아왔잖아요. 1970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였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워낙 거세니까 북한도 마냥 버티기는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66일 만에 39명을 판문점을 통해서 돌려보냅니다. 정말 기적 같은 귀환이었죠. 가족들하고 다시 만나는 장면은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울음바다가 됐겠죠. 서로 부둥켜 안고 이름 부르고 66일간의 그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는 거죠. 왜 11명은 못 돌아왔는가? 네. 왜 그 11명이었을까? 돌아오지 못한 분들 명단을 좀 보면요. 북한의 의도가 어느 정도 보여요. 어떤 의도요? 예를 들어 유병화 기장, 최성만 부조종사, 그리고 승무원이었던 정경숙, 성경희 씨. 이런 분들은 항공기 운항에 꼭 필요한 인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한 황원 PD나 카메라맨이었던 김봉주 씨 같은 언론인들, 또 최현덕 병원장처럼 전문직, 회사 대표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뭔가 쓸모있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단순한 인질극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북한 체제 선전이나 활용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인재들을 딱 선별해서 억류하려는 뭐랄까 인재 약탈의 성격이 아주 강했다는 분석이 많아요. 그럼 황원 PD님처럼 저항했던 분들은? 그런 분들은 또 본보기로 삼아서 억류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함부로 저항하지 못하게 하려는.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네요. 근데 아까 최원덕 원장님은 누명을 벗었다고 하셨는데 정작 본인은 못 돌아오신 거네요? 네, 그게 정말 비극이죠. 돌아온 분들 증언 덕분에 간첩 혐의는 벗었지만 본인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 11명의 이름, 유병화, 최성만, 정경숙, 성경희, 이동기, 황원, 김봉주, 최헌덕, 임철수, 장기영, 최정웅. 이분들의 부재는 남은 가족들 삶을 정말 완전히 바꿔놓았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납북자 가족이라는 그 주홍글씨. 수십 년 동안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세상의 어떤 편견, 어떤 감시, 말로 다 못할 고통을 겪으셨죠. 네.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흘러서 2001년이었어요. 제3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요? 상봉자 명단에
32년 전에 납북됐던 23살의 승무원, 성경희 씨 이름이 올라온 거예요. 네. 정말요? 살아 계셨군요. 네. 당시 55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죠. 평양 고려 호텔에서 어머니 이후덕 여사하고 재회를 했는데 그 장면은 정말 상상이 안 가네요. 32년 만에 만난 어머니와 딸. 네. 서로 딱 마주보고 너, 내 딸 맞니? 엄마! 이러면서 그냥 부둥켜 안고 통곡을 했다고 해요. 와, 눈물 나네요. 그분은 북에서 어떻게 지내셨대요? 북에서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랑 결혼해서 일남 일녀 낳고 살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근데 이것도 당해 지시에 의한 강제 결혼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확실하진 않죠. 그렇군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성경희 씨를 통해서 다른 미송환자분들 소식도 처음으로 확인됐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 소식도요? 네, 어머니가 막 물어봤겠죠. 기장님은, 부기장님은, 내 친구 경숙이는. 그러니까 성경희 씨가 다 같은 동네에 살아요. 다른 분들도 어디 사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요. 와, 32년 만에 처음으로 듣는 생존 소식이었댔네요. 정말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겠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 소식은 황원 PD님의 아들 황인철 씨에게 정말 큰 충격이자 용기를 줬다고 해요. 그 2살 때 공항에서 배웅했던 아들. 네, 납북됐을 때 2살이었으니까 아버지 얼굴도 거의 기억 못하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정신질환을 앓으셨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할머니는 손자 상처받을까 봐 아빠는 미국에 출장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랬군요. 언제 진실을 알게 됐을까요? 초등학생 때쯤 알게 됐다고 해요. 그 뒤로는 학교에서 간첩 아들이라고 놀림받고 정말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거죠. 아휴. 그러다 2001년에 성경희 씨 상봉 장면을 TV로 본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도 살아계실지 모른다. 내가 찾아야 한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거죠. 네. 그 이후로 황인철 씨는 정말 생업까지 다 포기하고 아버지 송환운동에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UN 인권위원회에 진정서 내고 정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알리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분이 바라는 건 뭘까요? 그분 말씀을 직접 들어보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져요. 유골이 된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의 최치와 체온을 느끼고 싶습니다.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고 같이 목욕탕에 가고 싶어요. 이런 정말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반세기가 넘는 시간을 싸우고 계신 거예요. 정말 평범한 소망인데 그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다니. 근데요, 황인철 씨를 비롯한 이 피해 가족분들이 싸워야 했던 상대가 북한만은 아니었다면서요? 네, 그게 또 다른 아픔이죠. 때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침묵, 또 무관심, 이게 더 큰 절망감을 줬다고들 하세요. 정부의 침묵과 무관심이요? 네, 수십 년 동안 생사 확인 좀 해달라고 요청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맨날 모른다, 북한이 안 알려준다, 그냥 북한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정부의 모습에 정말 많이 실망하고 지치셨던 거죠.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랐을 텐데요. 그렇죠. 특히 김대중 정부 때 햇벽 정책이라고 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막 추진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황인철 씨 증언에 따르면 오히려 그때 더 힘들었다고 해요. 통일부 관계자한테 찾아갔더니 아이고 그거 이미 다 지나간 과거 사건인데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네. 아니 명백한 범죄 피해자인데 과거 사건이라뇨.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비판이 나오는 건데 정부가 이 납북 피해자들을 그냥 전쟁 중에 헤어진 이산 가족하고 똑같이 취급하면서 이 사건의 본질인 납북 범죄라는 성격을 자꾸 희석시키려 했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문제가 있네요. 길 가다 넘어진 사람이랑 뺑소니 당한 사람이랑 어떻게 똑같이 봐요. 하나는 사고일 수 있지만 다른 하나는 명백한 범죄인데. 그렇죠. 바로 그 비유가 적절합니다. 국제법으로 봐도 이건 그냥 납북이 아니라 항공기 불법 납치, 즉 하이제킹이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테러 행위거든요. 이건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당연히 나서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국제 범죄라는 거죠. 네. 실제로 이 사건 때문에 1970년에 유엔 총회에서 항공기 불법 탈취 규탄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어요. 이게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거죠. 그 뒤로 전 세계적으로 공항 보안 검색 같은 게 엄청 강화됐고요.
아, 그런 파급 효과가 있었군요. 네, 파장은 컸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거, 피해자들을 구해오는 문제는 반세기가 넘도록 지금 제자리 걸음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정부가 국제협약에 따라서 신병 인도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든지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 나오는 이유예요. 결국 국가가 국민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다했는가? 이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게요. 시간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 기억 속에서는 이 사건이 좀 잊혀진 것도 사실이에요. 워낙 매일 새로운 사건, 사고가 터지니까요. 맞아요. 근데 그 무관심이 남겨진 가족분들한테는 정말 또 다른 폭력이고 상처였을 겁니다. 세상은 다 잊은 것 같은데 우리만 이렇게 싸우고 있구나. 얼마나 외롭고 절망스러웠겠어요. 네. 그래도 다행인 건 그분들의 정말 끈질긴 노력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국제사회의 문을 계속 두드린 길과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에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WGEID라는 곳이 있거든요.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사건을 공식 안건으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북한에 계속 정보 내놔라, 어떻게 된 거냐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은 맨날 똑같죠. 납북자 없다. 다 자기들이 좋아서 남은 거다. 이거 다 적대 세력들이 꾸며댄 얘기다. 이런 주장만 반복하고 있지만요. 그래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건 큰 의미가 있겠네요. 그럼요. 이게 단순히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고민해야 할 보편적인 인권 문제라는 걸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니까요. 아주 중요한 진전이죠. 사실 좀 냉정하게 보면 50년도 더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분들을 송환하는 게 현실적으로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사람 몇 명을 데려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건은 우리한테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한 인간의 존엄성, 그 권리라는 게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없어지는 거냐. 국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을 과연 우리가 국민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럼 국가는 왜 존재하느냐?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이군요. 네, 저는 국가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봐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책임감. 설령 100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당신을 절대 잊지 않았다고 말하고 또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국가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요? 1969년 11월 11일 사라진 비행기 한 대. 그리고 그 안에 타고 있던 휜명의 엇갈린 운명. 39명은 기적처럼 돌아왔지만 11명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들 대부분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어요. 2살 배기 아들이었던 황인철 씨는 어느덧 50을 훌쩍 넘긴 중년이 되어서 여전히 아버지의 생환을 외치고 있고요. 역사의 비극은 외면한다고 해서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억하고 뭔가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 끝나지 않는 문제죠. 국가가 정말 단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때 비로소 그 존재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억하는 건 분명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억만이 어쩌면 같은 비극이 다시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자,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뉴스에 당신의 가족 중 누군가가 50년 전에 영문도 모르고 북한으로 끌려갔다가 정말 백발이 성성하고 너무나 낯설게 늙어버린 모습으로 화면에 나타나서 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국가는 과연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